자, 이번 시간은 66강입니다. 66강 경매 ABC 교재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어, 196페이지를 보면은 3번 임의 경매 및 강제 경매 신청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동부 5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임의 경매 20%, 청구액이 얼마고 용도는 연립주택이네요. 보증금 10%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채권자가 종은행, 채무자 소유자 같은 사람이고요. 뭐 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박스 안에 보시면요. 광진구 자양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은 2005년 7월 23일에 뭐 정상감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합사건이 2005년 126661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면적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고. 세 번째 칸에 보면 경매가 진행 내역이 나오는데 감정가가 1억 5천인데 최저가도 지금 1억 5천으로 잡혀 있고요. 100%네요. 자,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은 게 2005년 12월 5일입니다. 2억 7,360만 원에 낙찰 받았네요. 무려 182%. 엄청 써냈네요. 182%. 자, 응찰자 수가 15명이 들어가가지고 낙찰 받으신 분이 김상모 씨. 임차 내역을 보니까 소유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고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봅니다. 소유권 이용모 씨가 매매로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고요. 요거는 뭐 판사하는 게 좋겠네요. 자, 등기부를 먼저 기재합니다. 첫 번째 소유자. 뭐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가 저당권 들어갔습니다. 저당권. 이 저당권 들어갔는데 조홍은행에서 들어갔죠. 날짜를 한번 볼까요? 98년 11월 10일. 98년 11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당권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1,500만 원. 그 다음에 등기부 3번을 보니까 저당권 또 들어갔죠. 저당권 누가 들어갔습니까? 김광모 씨. 개인이 저당권 설정해서 들어간 거죠.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김광모 씨가 710만 원. 710만 원. 날짜를 잠깐 볼까요? 99년 11월 달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4번. 등기부 4번을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액수가 얼마인가 하니까 9억 3,500이네요. 500만 원 맞죠? 9억 3,500 많이 빌려줬네요. 9억 3,500만 맞죠? 갑자기 큰 액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임의경매 종은에서 오순이가 임의경매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여기 2번 저당권자인 종은에게가 경매 들어갔네요. 청구금액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2005년 7월 달인데 그 다음에 8월 달에 또 강제경매 들어갔네요. 예, 강제경매. 요게 신용보증기금에서 강제경매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압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서 강제경매 들어간 사건이에요. 2번 저당권자인 종은행이 임의경매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 순서로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집어넣은 그런 사건이 됩니다. 연도를 보니까 2005년 7월, 요게 2005년 7월 달에 집어넣고 여기 강제경매가 2005년 8월 달에 한 달 뒤에 한 달 간격이네요. 지금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가 한 달 간격으로 경매가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자, 보죠. 1번 사건 개요. 1순위 저당권 종은행, 이제 현재 신한은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종은행이 임의경매 신청을 한 후에 임의경매 들어갔죠. 그 후에 신용보증기금이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의해서 강제경매에 들어간 사건이다. 여기서 종은행이 저당권자니까 저당권자는 집행권원 같은 거 필요가 없죠. 등기부에 이미 저당권자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저당권에 의해서 바로 임의경매를 집어넣었죠. 하지만은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이렇게 강제경매 집어넣으면은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신용보증기금이 판결문 등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죠. 소송을 거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경매에 들어간 그런 사건이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경매 사건을 이중 경매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임의 경매도 들어가고 하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임의 경매도 들어가고 강제 경매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걸 이중 경매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중 경매, 경매 취하 가능성이 낮다. 경매 취하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돈을 갚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돈을 갚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액을 갚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죠. 본 사건은 1차 매각기일인 2005년 12월 5일에 15명이 응찰하여 최초 매각 가격인 1억 5천만 원 선의 182% 선인 2억 7,300만 원에 낙찰되었다. 자, 2번 말소 기준권리. 1998년 11월자 종은행 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에 해당한다. 이게 말소 기준권리가 된다는 얘기죠. 선순위니까요. 선순위 저당권이니까 그렇죠. 오른쪽 넘어갑니다. 197페이지. 197페이지에 3번에 보니까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 분석, 경매 결과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가 없어서 안전하다.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고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 다 날아가는 거니까 뭐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안전한 물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4번 부동산상 권리 분석. 본권 연립주택에는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상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5번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 세입자가 있어야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주택 임차인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세입자가 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1998년 11월 12일의 저당권과 바로 이거죠. 2번 저당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99년 11월 요거죠. 3번 저당권. 그래서 이제 2번 저당권하고 3번 저당권이 1차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가 되고 2001년 10월 19일 저당권 김땡땡이 2차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가 된다. 지금 이게 이상하다. 해설하고 좀 매칭이 안 되는데 날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저당권 종은행 98년 11월 12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11월 12일. 왼쪽에 그 196페이지에 표에 등기부상 오른쪽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소유권 들어왔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종은행이 98년 11월 12일 맞고요. 그 다음 제가 좀 잘못 썼구나. 종은행이 두 번 들어왔네요. 제가 잘못 썼네요. 저도 막 헷갈려가지고 여기 98년 11월 12일이고 그 사이에 또 하나가 있네요. 그 사이에 날짜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2번 저당권이고 저 표시를 잘못 해놨네요. 3번 여기 위로 매매고 여기 있고 그 다음 저당 99년 11월 1일에 3번입니다. 3번 저당권 종은행 또 들어가네요. 이게 910만 원인가 그렇군요. 이게 저당권이 710만 원이네요. 710만 원. 제가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내는 동그라미 위치가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4번이 또 나오네요. 그죠? 해서 4번이 저당권 김모 씨가 8천만 원이구나 이게. 그렇게. 자, 저당권 들어왔는데 김강모 씨가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신용보증금이 9억 3,500 여기부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번호가 이제 이게 하나씩 내려가야 되겠네요.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김강모 씨가 언젠가 하면은 날짜를 봐야 되는 거죠. 2001년 10월 19일입니다. 그죠? 2001년 10월 19일. 2001년 10월 19일입니다. 자, 요 날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다시 보면은 2번 저당권 종은행이 98년 11월 12일이고요. 3번 저당권 종은행이 99년 11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김강모 씨가 개인이 돈을 8천만 원 빌려줬는데 그 날짜가 2001년 10월 19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그 기준표 이 표를 보세요. 이 표를 보시면은
98년하고 99년이 같은 영역에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면요. 위에서 98년, 위에서 네 번째 칸이 되겠네요. 그죠? 예, 위에서 네 번째 칸을 보면은 1995년 10월 19일부터 2001년 9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98년도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99년도도 여기에 들어가죠. 첫 번째 칸에 특별시, 광역시가 얼마입니까? 3천에 1200이죠. 이렇게 표상으로 같은 칸에 들어가는 것들은 같이 묶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묶어야 되죠. 얼마입니까? 3천에 1200. 이 시기는 3천에 1200입니다. 그 다음에 김광모씨 저당권 4번 저당권인데 언제입니까? 2001년 10월 달이죠. 그러면 그 다음 칸을 보세요. 다섯 번째 칸이 되겠죠. 예. 다섯 번째 칸을 보면은 2001년 9월 15일부터 시작이 돼 있죠. 그러니까 2001년 10월 달은 이 다섯 번째 칸에 들어가는 겁니다.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까지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칸에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 접근량 얼마입니까? 4천에 1600이죠. 4천에 1600. 그래서 이제 앞에 해설이 뭔 얘기인가 하면요. 이 사례에 있어서 등기부상으로 봤을 때 말소기준권리는 2번에 나오는 종은행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은 세입자가 없는데 만약에 세입자인 임차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권리를 따져야 되는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권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요거 두 개가 묶어서 하나가 되고요. 요게 1차 지급기준권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1차 지급기준권리. 그러니까 98년도하고 99년도가 같은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두 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취급하는 겁니다. 왜냐? 같은 칸에 들어가는 거니까. 같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3천에 1200이죠. 어쨌든 그러면 이 저당권, 2번 저당권하고 3번 조은행 저당권, 이 두 가지 저당권을 묶어서 이것이 바로 1차 지급기준권리가 되는 겁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1차 지급기준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01년 10월 19일에 있는 4번 저당권 김광모씨 이것은 칸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2차 지급기준권리가 되는 겁니다. 2차 지급기준권리 4천에 1600이잖아요. 칸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당권이 3개가 있다고 해서 이게 1차, 이게 2차, 이게 3차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소액임차인의 그 기준표를 봐가지고 같은 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하나로 취급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칸에 들어가는 거니까 같은 영역에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취급을 해서 3천에 1200. 그 다음에 2000년 10월 19일은 그 밑에 다섯 번째 칸이지 않습니까? 영역이 다르니까 이거는 4천에 1600. 그래서 이게 1차 지급기준권리, 이게 2차 지급기준권리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해설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교재를 보면요. 197페이지를 봅니다. 197페이지. 자, 197페이지에 위에 5번을 봅니다.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권리. 자, 98년 11월 10일의 저당권가 요거죠. 2번 저당권. 그 다음에 99년 11월 1일 요걸 얘기하는 거죠. 2번 저당권. 물론 요것도 조은행인데 요거 두 가지를 묶어서 제1차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권리가 되고요. 3천에 1200이죠. 가로 안에 3천에 1200. 요거 두 가지를 묶어야 됩니다. 같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01년 10월 19일 저당권 요거죠. 김광모씨. 이것은 2차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권리가 된다는 거죠. 4천에 1600입니다. 4천에 1600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택임차인이 없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뭐 저번 시간인가 사례 문제를 풀면서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이 사례 같은 경우 말소기준권리는 2번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임차인이 있다고 했을 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는 하나의 한 사례에 있어서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배당 문제를 좀 깊이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어떨 때는 5개까지 나옵니다. 지급기준권리가. 그러면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그런 사례 한번 다뤘죠. 제가 이제 말소기준권리는 요거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지급기준권리는 2개가 된다. 이런 사례가 앞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급기준권리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가 2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 영역이 같은 거는 묶어서 하나로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가 여기는 2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6번의 대의 변제 가능성. 대의 변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뭐 대의 변제를 하게 되면은 자기보다 선순위 권리를 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의 변제 가능성은 액수가 좀 되죠, 그죠? 액수가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 변제 가능성은 좀 낮다고 판단되고 7번 청구 채권액 확인 녹화하는지 볼게요. 7번에 청구 채권액 확인. 임의경매 신청권자인 종은행의 청구 채권액이 약 2천만 원이고 여기 이제 1,500만 원이니까 뭐 이때 되면은 1,500만 원인데 이때 98년도고 이게 2005년도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가 많이 불었겠죠. 1,500만 원에서 이자가 불으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이자가 많이 붙었겠네요. 그래서 이제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임의경매 자 7번 청구 채권액 확인 다시 보면은 임의경매 신청권자인 종은행의 청구 채권액은 약 2천만 원이고 그럼 여기서 임의경매 신청할 때 여기서 액수가 얼마입니까? 2,091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왼쪽에 나와 있죠? 2,091만 원이네요. 이자가 불은 거죠 지금. 2,091만 원이고 계속 봅니다. 강제경매 신청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 채권액은 약 9억 1천만 원으로서 신용보증금이 이제 9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걸 9억 1천만 원 뭐 써놓고 하죠. 더 줄었네요. 오타 났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뭐 일부를 갚았을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어디 있어? 예, 7번 다시 보면은 7번의 첫 번째 줄 끝에 강제경매 신청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 채권액은 약 9억 1천만 원으로서 여기서 9억 3,500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9억 1천만 원으로 줄었네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부를 갚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오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 좀 오타가 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액에 대비하여 청구 채권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경매 취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빚을 갚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보면은 부동산 가액에 대비해서 청구 채권액이 빚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 가액은 이만큼인데 빚은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빚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상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것이다는 얘기죠. 못 갚으니까 경매 취하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8번 경매 신청권자 확인. 본 사건은 선순위 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후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였다면 이자보다 앞선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가 없어서 잉여 없는 경매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경매 절차 취소는 없다고 판단된다. 법원에서 직권 취소하려면 무익녀가 돼야 되죠. 무익녀.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무익녀가 될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낙찰되면은 낙찰가액이 나오면은 이 임의경매 신청을 한 이 저당권자는 땡전 한 푼이라도 받는 게 있을 거니까요. 자기가 1순위니까 뭐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익녀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9번의 가격 시점 확인입니다. 감정인은 2005년 7월 23일을 기준하여 본건 부동산 가격을 1억 5천만 원으로 평가하였고 1차 매각기일인 동년 12월 5일에 약 2억 7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본건 연립주택은 법원이 제시한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었는데 이는 본건 연립주택의 대지 지분이 21평이고 본건 주변 지역의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넘어갑니다.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의 10번 물건 분석 및 수익 분석. 20년 이상 된 연립주택의 경우에 물건 그 자체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 지분과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보고 입찰해야 된다. 그 밑에 읽어보시고요. 11번 명도 분석. 본 사건은 낙찰 금액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액조차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에 대한 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소유자의 성향 분석으로서 나이, 직업 등을 입찰 전에 조사해 보는 것이 좋다. 뭐 앞 시간에 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앞 시간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소유권자한테 5천만 원 정도 배당이 됐죠. 남은 게 있으니까 소유권자한테 줬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빚이 지금 뭐 9억이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9억 8천만 원. 근데 낙찰된 거는 뭐 2억에 낙찰된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해관계인도 다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소유자한테 돌아가는 것은 빵원입니다. 소유자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명도를 들어갔을 때 쉽게 집을 비워주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뭐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 됐고요. 뭐 딴 거는 더 이상 여기서는 뭐 논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몇 페이지로 보시는가 하면요. 193페이지로 봅니다. 193페이지. 예, 193페이지 2번 임의경매의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동부 5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잠깐 금방 한 게 이거 아니 이거죠? 아니네.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새로운 사건이죠. 잠깐만 제가 좀 헷갈리네요. 금방 이제 3번을 봤으니까 193페이지 2번을 보겠습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동부 5개 사건이고 뭐 저쪽 쭉 나와 있고요. 바로 그냥 박스로 보십니다. 박스를 보시면은 광진구 자양동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아파트 302동 이땡땡인데 이게 20층짜리 건물인 걸 알 수가 있고요. 20층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면적을 보면요. 대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나와 있고요. 건물이 84.9제곱미터겠죠. 그죠? 84.9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니까 국민주택 이하의 면적이 되겠네요. 세 번째 칸에 경매가 진행 내역을 보면은 중간에 낙찰됐죠. 2006년 3월 13일에 낙찰됐습니다. 3억 5,800에 낙찰받았네요. 한 명이 들어갔죠. 그 다음 오른쪽 칸에 보면 임차 내역이 나오는데 임차 내역에 정복 땡씨 돼 있죠. 1억 7천만 원입니다. 1억 7천만 원에 입찰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인 정모 씨가 지금 낙찰받았네요. 그죠? 그렇게 된 사건이죠. 전입신고는 95년 4월 28일에 했고요. 확정일자는 2004년 9월 15일에 늦게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인데 배당이 2005년 그게 오타난 것 같아요. 10월 4일로 바꿔야 되죠. 2005년 10월 4일. 심판은 바꿔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구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뭐 동그라미 쳐놨네요. 2005년 10월 4일로 바꿔야 되고. 자,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보면요. 소유권자가 손모 씨가 있죠. 쭉쭉 뭐 저당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1번) 소유권자 필요 없고요. 자, 2번 등기부 2번에 보니까 저당권 들어가 있습니다. 저당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삼성카드에서 들어가 있고요. 3번이 또 저당권 들어가 있네요. 이게 하나은행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날짜를 좀 적어볼까요? 삼성카드가 2004년 3월 24일, 2004년 3월 24일. 그 다음에 3번 하나은행 저당권이 2004년 9월 달입니다. 9월 10일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3,900만 원, 3,9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억 6,2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4번 등기부 4번이 저당권 하나은행 또 돈을 빌려줬네요. 하나은행 저당권이 6,500만 원입니다. 2004년 9월 14일이네요. 4일 뒤에 또 빌려줬네요, 돈을. 해서 이제 6,500만 원 또 빌려줬죠. 6,500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들어갔죠. 5번에 등기부 5번. 등기부 5번에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가압류 들어갔는데 흥화공업이라고 돼 있죠. 그죠? 뭐 흥화 이렇게 치고요. 흥화공업. 얼마입니까? 1억 원 빌려줬네요. 1억 원. 그 다음에 6번에 임의경매를 들어갔습니다. 임의경매 하나은행. 임의경매 하나은행에서 들어갔죠. 임의경매 들어간 날짜가 2005년 9월 15일. 2005년 9월 15일.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임차권자 정모 씨가 나오는데
2006년 1월 10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임의경매가 일단 여기 하나은행에서 신청하는 게 1억 8,500이죠. 그죠? 1억 8,500만 원이 경매에 들어가면서 채권액이 1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 일단 말소기준권리가 뭡니까? 저당권자, 맨 앞에 있는 저당권자, 이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요. 경매 신청한 것은 하나은행이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3번에 있는 하나은행이 6번에 있는 임의경매, 저당권자니까요. 임의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자 정모 씨가 등장을 했는데, 이 임차권자 정모 씨는 임차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이라는 거죠. 1억 7천만 원이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죠.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세입자가 중요하니까요. 빨간 글씨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언제 했습니까? 95년 4월 28일. 그러면은 95년이니까 훨씬 앞이네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소유권자가 언제죠? 소유권자가 매매로 취득한 게 97년도입니다. 97년 1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정복 땡씨가 전입신고한 게 95년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야겠네요. 판수상에 위로 올라가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맨 위입니다. 95년 4월 달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입신고. 자, 확정일자 언제 찍었습니까? 확정일자가 2004년 9월 15일. 2004년도가 이쪽인데 2004년 9월 15일이면은 여기네요. 그 가압류가 언제죠? 날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압류가 언제 들어갔는가 하면 2004년 11월 달입니다. 2004년 11월 9일이죠. 9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임차인이 확정일자 찍은 날짜가 언젠가 하면은 2004년 9월 15일 여기네. 요 사이에 들어가네요. 2004년 9월 15일에 이때 전입신고를 합니다. 뭐 4-1로 표현할까요? 이때 전입신고를 합니다. 정복모 씨 이렇게 된 거죠. 자, 임대차 보증금은 1억 7천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전입신고는 95년 4월 28일, 뭐 영순이네요. 뭐 무조건 대항력이 있겠네요. 그 다음 확정일자 찍은 게 2004년 9월 15일. 이 저당권보다 나중에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여기 전입신고가 아니라 확정일자죠. 제가 오락가락합니다. 확정일자. 근데 확정일자를 너무 늦게 찍었네요. 너무 늦게 찍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저당권자보다도 밀리겠네요. 그죠? 네. 확정일자 바로 찍었어야지. 95년도에 하면서. 자, 1번 사건 개요 해설 보겠습니다. 1번 사건 개요. 동그라미 1번. 97년 1월 30일자로 손모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동그라미 2번. 2004년 9월 10일, 2004년 9월 10일 및 9월 14일, 9월 10일, 9월 14일로 설정된 하나은행의 저당권이 2005년 9월 15일에 요거죠. 임의경매죠. 2005년 9월 15일에 담보권 실행으로 임의경매 신청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도 3번도 하나은행 저당권이고 4번도 하나은행 저당권이니까 어차피 뭐 순서대로 나가니까 뭉뚱그려서 이제 임의경매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동그라미 3번. 참고로 본건 부동산은 임차인 정모 씨가 제1차 매각기일에 단독으로 3억 5,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2006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먼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세입자인 임차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구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등록된 그런 이제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그런 법에 규정된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영세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매수 청구권을 인정을 했죠. 근데 이거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영세한 영세민들이 들어가 사는 그런 구임대주택법상의 아파트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매수 청구권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이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일반 경쟁으로서 일반 공개 경쟁 입찰에는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임차인은 그냥 낙찰받아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193페이지 동그라미 3번 다시 봅니다. 맨 밑에. 참고로 본건 부동산은 임차인이 제1차 매각기 이래 단독으로 3억 5,800에 낙찰받았는데 2006년 하반기에 현재 본건 아파트 시세는 비로얄층은 3억 2천, 로얄층은 5억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본건은 23층 중에서 20층으로서 로얄층에 해당되어서 5억 원 선에 가깝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자, 넘어갑니다. 194페이지 2번 말소기준권리 2004년 3월 달에 삼성카드 저당권 이게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죠. 3번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분석 부동산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로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어서 안전하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임차인이 확정일자 이때 찍었지만은 임차인 자체가 낙찰받았으니까요. 임차인이 뭐 낙찰받았으니까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4번 부동산상 권리분석 만약에 임차인이 낙찰받은 게 아니라 제3자가 낙찰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말소기준권리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정모 씨가 그 이전에 95년도에 이미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순위 대항력인 임차인이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아까 액수가 적은 게 아니던데요. 임대차 보증금 1억 7천 아닙니까? 1억 7천을 낙찰자가 다 떠나야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았으니까 아무런 뭐 권리상의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상 권리 분석. 부동산상의 권리로서 주택임차인, 법직권, 유치권 등의 권리가 있다. 본건 경매 물건은 아파트로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정모 씨가 보증금 1억 7천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네요. 제3자가 낙찰받을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정모 씨가 얼마를 배당받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3자가 낙찰받았을 때 임차인인 정모 씨가 배당 요구를 했다. 근데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했으니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어쨌든 간에 임차인 정모 씨가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1순위로서 배당을 받죠. 1순위로서 배당을 받지만은 일단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고요. 근데 지금 1억 7천이면은 소액임차인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소액임차인이 해당되지 않겠죠. 그죠? 보증금이 지금 1억 7천이니까. 그러면은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해당될 수가 없겠죠. 그죠? 액수가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은 여기서 저당권,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얘가 먼저 배당받고, 그 다음 배당받고, 네 번째로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네 번째로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저당권 주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네 번째로 배당을 받겠죠.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는 못 받겠죠. 액수가 너무 크니까요. 소액임차인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에는 순위가 매겨지는 거니까 4등으로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이때 남는 게 있을 때 배당을 받겠죠. 근데 배당을 받고 나서 만약에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있다고 한다면은 전입신고를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를 먼저 해놨으니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있을 때는 낙찰자가 다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개선을 해보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낙찰받았을 때 제3자는 얼마를 내가 이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얼마를 떠나야 될 것인가 이것도 권리 분석을 하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5번.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권리. 여기 나오네요. 본 사건의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권리는 2004년 3월 삼성카드 저당권 이하 하나은행 저당권이 해당된다. 이것도 이제 소액임차인의 기준표를 봐야 되는 거죠. 보면은 한번 볼게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기준표를 봅니다. 2004년 3월 24일 이쪽 영역을 찾아야죠. 2004년 3월 24일. 위에서 다섯 번째 칸이죠.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 그러면 보세요. 여기 삼성카드 저당권이 2004년 3월 24일 그 다섯 번째 칸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하나은행 저당권을 보세요. 하나은행이 2004년 9월 10일입니다. 역시 같은 영역에 들어가죠. 2004년. 그 다음에 하나은행이 2004년 9월 14일 역시 같은 칸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저당권이 3개나 있지만은 이 세 가지 전부 다가 같은 영역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권리가 된다면은 이 지급기준권리는 이 영역의 5번째 칸에 얼마였습니까? 4천에 1,600이죠. 4천에 1,600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권리가 저당권은 3개지만은 이 저당권 3개가 소액임차인 기준표에 하나의 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4천에 1,600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 권리는 이 사건은 한 개가 되는 거죠. 한 개. 앞에서 설명한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칸을 달리 했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가 2개가 나왔잖아요. 여기는 저당권이 3개가 있지만은 이 3개 자체가 전부 다 하나의 영역, 다시 말해서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 이 영역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는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그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보면요. 교재 194페이지. 194페이지에 중간에 5번을 봅니다.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 본 사건의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는 2004년 3월 달에 이 삼성카드의 저당권 이하에 여기 하나은행, 여기 하나은행 이게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급기준 권리는 하나만 나오는 거고요. 따라서 보증금 4천에 1,600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영역에 4천에 1,6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은 1,600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나 임차인 정모 씨의 보증금은 아까 1억 7천이었잖아요. 4천에 1,600이 되는데 4천만 원이 초과됐죠. 그래서 보증금은 4천만 원 초과됐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런 얘기죠. 6번의 대의 변제 가능성. 본 사건은 부동산상의 권리자인 임차인이 대의 변제를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배당표를 짤 때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소액임차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못 받고, 자, 임차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겠죠.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면은 이 삼성카드가 먼저 받고요. 1등을 했잖아요. 우선 변제권에서 두 번째 하나은행이 바꿨죠. 세 번째도 하나은행이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확정일자 찍었지 않습니까? 확정일자 너무 늦게 찍었죠. 어쨌든 여기서 삼성카드가 100%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하나은행이 100%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하나은행이 100% 받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배당을 받게 되는데, 혹시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은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0순위로 해놨으니까 말소 기준권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활용을 해서 낙찰자한테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을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낙찰자는 그 미배당 보증금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다는 얘기죠. 임차인은.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 확정일자 빨리 찍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뭐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6번의 대의 변제 가능성. 본 사건은 부동산상의 권리자인 임차인이 대의 변제를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늦게 찍었는데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4번 저당권 이게 액수가 크죠, 그죠? 이걸 대의 변제할 이유가 없죠. 대의 변제하려면은 대의 변제하고 나서 자기가 1순위가 되기 위함인데 자기는 어차피 100% 다 보호를 받으니까 대의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7번 청구 채권액 확인. 본 사건은 하나은행의 청구 채권액이 1억 8,500만 원, 이거 두 개 다 한 겁니다. 이거 두 개 다 한 거죠. 1억 8,500만 원으로서 경매 취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지금 이미 경매 집어넣은 게 하나은행이잖아요. 1억 8,500만 원, 1억, 그 다음에 6천, 1억 8,500만 원. 뭐 중간에 갚았을 수도 있고요. 요거 단순 더하기, 이게 건저당인가요? 저당입니까? 건저당입니까? 저당권이네? 이 책도 오타가 좀 있어서 이게 건저당인지, 이게는 저당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이면 여기 피담보 채권액이죠. 이게 빌려준 겁니다. 네? 건저당이 아니라 저당권으로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억 더하면 이게 2, 6, 12, 2억 2,700만 원 나오는데 액수가 안 맞는데? 요거 두 개 더하자죠. 건저당이 아니라 저당권이니까 이게 피담보 채권입니다. 그럼 2억 2천, 2억 12, 2억 2,7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임의경매 집어넣을 때는 1억 8,500만 원만 내놔라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중간에 좀 갚았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건저당이라고 한다면은 뭐 20%, 30% 뻥튀기 해서 피담보 채권액이 아니고 이건 채권 최고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20%나 30% 감액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이게 분명히 저당권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2억 2,700만 원이 나오는데 임의경매 지분할 때는 1억 8,500만 지금 청구 채권액이 돼 있잖아요. 많이 갚았네요. 갚았던 얘기인데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7번에 청구 채권액 확인. 하나은행 청구 채권액이 1억 8,500만 원에서 경매 취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경매 취하 가능성은 그러면은 빚을 갚는다는 얘기죠. 근데 액수 자체가 1억 8,500인데 이걸 갚기가 쉽지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경매 취하 가능성은, 그러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이제 취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경매 취하할 거 아닙니까? 그럼 1억 8,500을 갚아야 되는데 1억 8,500을 갚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경매 취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런 얘기죠. 자, 8번 경매 신청권자 확인. 본 사건은 임의 경매로서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였다. 예상 낙찰가액을 3억 5천으로 본다면 이 금액으로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 전액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잉여 없는 경매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법원의 직권 취소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임의 경매는 하나은행이 신청을 했죠. 하나은행이 이제 여기 등기부상으로는 3순위 저당권이죠. 어쨌든 간에 저당권자가,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선순위 저당권자도 배당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선순위 저당권자가 이제 빚이 얼마입니까? 채권액이 3,900밖에 안 되잖아요. 3,900인데 예상 낙찰가액이 3억 5천이니까 3억 5천 중에서 3,900 주고요. 배당받고 나갈 거고. 그럼 하나은행도 땡전 한 푼이라도 떨어지는 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무익녀가 될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익녀가 될 리가 없으니까 직권 취소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195페이지. 9번 가격 시점 확인. 감정 가격이 3억 5천만 원에 대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 시점은 2005년 9월 달로서 입찰 시점과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를 감안하여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봐라. 이런 얘기고. 10번 뭐 본건은 뭐 좋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뭐 남향이고 뭐 계단식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투자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라. 그런 얘기고요. 11번 명도 분석. 명도 대상자는 여기서 이제 아까 정모 씨. 정모 씨는 말소 기준금리보다 선순위로 전입신고했으니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명도 대상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 중 얼마를 배당받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러나 본건은 임차인 정모 씨가 직접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정모 씨는 매각 허가 기일까지 채권 상계 신청을 하면 된다. 얼마를 상계 신청을 해야 됩니까?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임차인이 공개 경쟁 입찰로서 직접 낙찰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임차인 정모 씨의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임대차 보증금 얘기하는 겁니다.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전세권 등기한 사례가 아니니까 전세 보증금이 아니죠. 임대차 보증금이죠.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가 하면 앞에 보니까 1억 7천입니다. 1억 7천인데 근데 이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았죠. 낙찰가액이 얼마입니까? 낙찰가액이 얼마에 낙찰받았습니까? 3억 5,800. 그죠? 3억 5,800. 3억 5,800에 낙찰받았습니다. 물론 이 낙찰가액에서 경매비용을 빼야 됩니다. 경매비용을 빼야 되는데 그 경매비용 한 이 정도 되면 한 300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딱 보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빚잔치할 총액은 3억 5천 한 500 정도 되겠죠? 300만 원은 경매 실행 비용 잡고요. 경매 비용 빼고요. 그러면 낙찰가액 중에서 경매 비용을 빼고 빚잔치할 총액은 3억 5,500이죠. 3억 5,500. 3억 5,500인데 근데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보증금은 1억 7천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갖고 빚잔치를 해야 되는데 빚잔치를 여기부터 빚잔치 하죠. 저당권자 3,900 주고 계산해 봐야 됩니다. 3,900 주고 그 다음에 1억 6,200 주고 그 다음에 6,500 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을 때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이 낙찰받았으니까 이제 3억 5,800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3억 5,800이 낙찰가액이니까 3억 5,800을 넣어야 되는데
어차피 보증금 1억 7천을 이 사람은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상계를 해서 쌤쌤해서 그 차익을 갖다가 이제 입금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상계 신청하는 거죠. 상계 신청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상계 신청은 언제 합니까? 이 사건과 같이 그 임차인이 직접 낙찰 받았을 때, 그럼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돌려받아야 되고, 근데 자기가 낙찰 받았으니까 낙찰 대금을 들이밀어야 되고요. 들이밀었다가 이거 받고 하느니 쌤쌤해서 그 차익만 들이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 언제입니까? 경매 절차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상계 신청 언제 합니까? 매각기일이죠. 자, 매각기일에 법원에 가서 배팅을 하지 않습니까? 매각기일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낙찰 받았다. 낙찰 받았으면은 매각기일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리지 않습니까? 매각 허가나 불허가 결정이 내리지잖아요. 7일 뒤에. 그러니까 요 사이에 상계 신청하는 겁니다. 요 사이에. 그러니까 매각기일에 법원에 가서 1등으로 낙찰 받았다.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나 불허가 결정이 내리지잖아요. 요 사이에 상계 신청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 가시면요, 이게 상계 신청서 그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사건도 다 됐죠? 어디 있어? 102번을 봤죠? 네, 채권 상계 신청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91페이지인데요. 191페이지. 191페이지를 저번에 안 했나요? 빨리 한번 보죠. 자, 191페이지. 191페이지. 제4절 실무연습 1번 임의경매의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임의경매의 경우에 서울시 소재 상가 건물의 예상 배당 금액은 9,500원이고 경매 비용은 300만원으로 예상된다. 말소 기준 권리, 최우선 변제 여부, 3번의 배당 금액, 4번 낙찰 가격 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사건 같은데요. 자, 이게 박스 안에 보니까 두 번째 칸에 면적에 보니까 면적에 대건평 나오고 옷가게 나와 있죠. 옷가게. 옷가게니까 이건 상가입니다. 상가. 상가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경매가 진행 내용, 유찰 한번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 칸에 임차 내역이 나옵니다. 홍길동시 3천에 10만원, 사업자 등록했죠. 상가임대차니까 전입신고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2002년 11월달, 확정일자, 그 다음날 11월 16일 확정일자 찍었고, 배당 요구한 게 2005년 3월 9일입니다. 등기부선 관리관계 건저당 김철수 들어가 있고 임의경매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한번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연도가 중요하니까 2002년 12월 2일에 자, 건저당 들어갔습니다. 건저당 김철수. 김철수가 건저당 들어갔습니다. 얼마입니까? 7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임의경매를 2004년도에 신청을 했죠. 2004년 11월 1일에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임의경매. 김철수가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매 집어넣습니다. 2004년 11월. 청구 금액은 7천만 원입니다. 그대로고. 자, 이제 임차 내역 봅니다. 임차 내역 칸에 보니까 홍길동 씨가 사업자 등록을 언제 했습니까? 2002년 11월 15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11월 달이고 확정일자가 여기에 다 올라가야 되겠네요. 2002년 11월 15일에 이때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날 2002년 11월 16일에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했는데 2005년 3월 9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겠죠. 그럼 당연히 전제가 깔려야 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1번에 보니까 해설 봅니다.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는 요거죠. 2002년 12월 2일 달에 2일에 12월 2일에 건저당 김철수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건저갑 담경전 그 얘기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니까 전세권은 여기 기재를 안 했네요.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아압류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기입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한다. 뭐 다 공부하셨던 거고요, 앞에서. 2번 최우선 변제 여부.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임차권 홍길동의 보증금 환산액은 지금 이게 3천에 10만 원이죠. 보증금 3천에 10만 원입니다. 그럼 이 1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되죠. 앞에 3천하고 1000만 원하고 다 하면 4천만 원이네요. 환산 보증금은 4천만 원 되네요.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줄에 상임법은 2001년 12월 29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데 말소 기준 걸린 건전한건 김철수의 설정일이 2002년 12월 2일이므로 이제 다행히도 이제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4,500에 1,350이라는 얘기죠. 이 당시에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기준표를 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기준표를 보면은 맨 첫 번째 칸에 있겠죠. 4,500에 1,350까지 이제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소액임차인 기준표를 보면은 4,500에 얼마입니까? 1,350이라는 얘기죠. 1,350인데 이게 김철수 씨의 환산 보증금이 4천만 원이죠. 3천이 10만 원인데 1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앞에 3천에다가 1,000만 원 더하면 4천만 원이니까 4,500 안쪽이니까 그죠?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네요. 1,350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5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3번의 배당 금액. 임차인 홍길동은 최우선 변제로 1,350만 원을 건저당 김철수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가 있고 건저당권자 김철수 이전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 같은 게 배당표를 짜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따졌을 때 최우선 변제로서 김철수 씨가 소액임차인 이제 1,350만 원 먼저 받죠. 1,350인데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토탈에서 3천만 원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1,350이니까 3천만 원 중에서 얼마를 못 받았습니까? 1,650만 원 못 받았죠. 그죠? 그래야 3천만 원 나오니까. 예, 1,650만 원 못 받았습니다. 제가 산수를 못해서 볼 때마다 몇 번을 더 봅니다. 아유, 산수. 예,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죠.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는데 확정일자를 건저당 등기보다도 확정일자 먼저 찍었잖아요. 그 우선 변제 1순위가, 이게 1등, 2등 순위가 매겨지죠. 1등도 김철수 씨입니다. 예. 김철수 씨가 여기서 못 받은 1,650만 원 받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을 때, 이 건저당 권자, 아니, 가만있어 봐. 건저당이 김철수인가요? 건저당이 김철수죠. 세입자가 누굽니까? 아, 홍길동이네요. 죄송합니다. 건저당권자가 김철수 씨고 세입자가 지금 홍길동 씨죠. 네. 홍길동 씨가 1,350만 원 받고요. 최우선 변제로서 못 받은 거를 우선 변제권 싸움에도 확정일자 먼저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도 여기도 홍길동 씨가 1,650만 원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남는 게 있을 때 그 다음 순위로 건저당 김철수가 받게 되죠. 건저당 김철수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보면요.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192페이지. 자, 192페이지 맨 위에 배당 순서는 임차권 홍길동 최우선 변제 1,350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서 확정일자를 저당권 등기보다도 확정일자 먼저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도 1순위가 바로 홍길동 씨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홍길동이가 우선 변제 1순위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건저당 김철수가 우선 변제 2순위가 됩니다. 배당 총액은 예상 배당금 9,500에서 경매비용 300만 원 빼고요. 9,200 갖고 빚잔치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임차권 홍길동이 1,350을 최우선 변제받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서 확정일자 제일 먼저 찍었으니까 임차권 홍길동이가 1,650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건저당 김철수가 6,200만 원 남은 거 6,200만 원 받는다는 얘기죠. 우선 변제 2순위가 된다. 4번에 낙찰 가격 외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 여부. 배당 결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임차권 홍길동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게 되고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저당 김철수도 배당받고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부분은 없다. 지금 임차인 홍길동은 다 받았잖아요. 다 받고 건저당 같은 경우는 지금 미배당 보증금이 있죠. 김철수, 건저당권자 김철수는 7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얼마를 받습니까?
6,200밖에 못 받죠. 그죠? 그러니까 800만 원 정도의 건저당권자 김철수는 800만 원 정도의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네요. 어쨌든 나가야 됩니다.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 800만 원은 민사소송으로 하든 그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이 경매 절차에서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주의할 사항. 임차인 홍길동은 건저당권자 김철수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임차 건물의 새로운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죠.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칼자루는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을 행사해서 배당 요구하지 않고 대항력을 행사해서 만기까지 계속 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기 때 그 임대차 보증금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배당 요구했다고 전제를 깔아버렸죠. 그죠? 배당 요구했을 때 이 배당을 해도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있다 하더라도 선순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임차인이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을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배당에 참고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없죠. 그런데 만약에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했으면 그것도 낙찰자가 떠안아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이렇게 경매 사건을 보실 때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시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가 그걸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집에 아파트에 들어가건 임차인으로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바로 등기부 떼보고 앞에 저당권 들어있냐 없냐 그거부터 따져보셔야 됩니다. 앞에 저당권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은 전입신고를 당장 해도 후순위 대항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항력 행사 못하고요.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게 되는 거니까 앞에 이미 건저당이 들어있는 건물에 내가 임차인으로 세를 들어갔을 때는 전입신고를 지금 한다 하더라도 이미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대항력이니까 대항력 행사 못하고요. 확정일자를 바로 찍는다 하더라도 우선 면제권 싸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건저당이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내가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으로 들어가실 때 등기부를 반드시 떼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다 했네요. 뒷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202페이지를 봅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뭐 경매 EBC 교재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배당에 대해서 조금 더 67강부터는 배당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